인권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이 있을 예정이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오신 것 같습니다. 좀 밖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부터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크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이기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광주에서 열리는 2023년 광주민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진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시작했던 국제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는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성장을 위해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대표 국제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한 광주민주포럼은 이러한 활동의 시작이자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광주민주포럼을 기점으로 우리 재단은 한 해의 국제활동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영령과 민주인권을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님의 괴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 광주민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께 모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사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입니다. 다시 5월입니다. 어느새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5.18은 매번 새롭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에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 광주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로 인해 민중들은 시름하고 인권을 억압받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국제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기존 국제협력사업 담당 부서의 이름을 5.18 글로컬 센터로 바꿔 세계의 민주, 인권,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더 심도 있게 바라보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18 글로컬 센터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최하는 2023 광주 민주포럼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자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하에 민주주의 회복과 방향성을 찾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활동가, 학자,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혼돈을 지나 새로운 질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논의되는 포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사회적 측면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이행기 정의에 대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의 다양한 의제를 통해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1998년 채택된 세계 인권옹호자 선언과 아시아 인권헌장 25주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 30주년,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7일을 국제 인권옹호자 연대의 날로 하여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가들이 겪는 실질적 고난에 대해 청취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공감 창출을 위해 여러 인권옹호자 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양일 간의 세션을 통해 민주, 인권 활동가들과의 조금 더 연대를 굳건히 하는 광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되길 희망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 또 다른 5.18의 존재를 찾을 것이며 아픔을 극복하여 이룬 희열을 떠올리며 공감의 마음을 펼쳐 연대에 실천할 것입니다. 광주가 바라보는 그곳,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년 광주민주포럼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포럼은 5월 14일부터 15일 광주 청년민주포럼을 시작으로 16, 17일은 본포럼이 진행됩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포럼의 전체 주제를 다루는 기조 세션 1, 아시아 정의와 권리 공동 주관한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주제 1세션과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에 해당하는 언론자유, 시민참여, 정무의 책무성, 그리고 민주적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소주제 2세션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세계인권옹호자 연대의 날을 주제로 하여 기조 세션 2에서 볼코트릭 인권 최고대표의 기조 메시지를 시작으로 소주제 3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세션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특별 세션, 국제 언론상을 통한 민주화 경험의 국제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럼 이후 참가자들은 18일 국가기념식과 2023 광주인권상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월 19일은 네트워크 전략회의로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6일간 진행되는 포럼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제부터 2023 광주민주포럼의 첫 세션인 기조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며 기조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광주 민주포럼 기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매우 오목한 시절을 저희가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민주포럼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대응을 모색할 것인가를 찾는 아주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기조 세션은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의 전 국회의원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접 참석은 못하시지만 줌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기정 시장님의 제2 발제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을 이어서 갖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토론은 한국 미얀마 연대의 조모아 대표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에릭 라이 아시아법센터 연구원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론을 전북대학교의 박진영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발제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인 찰스 산티아고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 연결됐나요? 네, 발표해 주시죠. Am I supposed to speak now? Hello? Yeah, can somebody advise if I need to speak now? Start speaking now. Okay. Let me begin by extending my greetings of peace and solidarity from the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to the Honorable Mayor King Jong Kang, the May 18 Foundation, organizers of the Gwangju Democracy Forum, distinguished guests, and my fellow democracy and human rights defenders. It's an honor to open this forum and address you today as we continue to protect, promote, and uphold and defend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in Asia, around the world. But also let me take this moment also to express my solidarity and also to remember what they call the Gwangju Uprising. Remember young people, the youth, workers, citizens of the country who really came out fight against dictatorship. The struggle that was started many, many years ago still carries on, still lingers on, and provides us nourishment, support, solidarity to fight even further. So let me pay my deepest respects to the people who fought in the Gwangju Uprising, who struggled in the Gwangju Uprising. My deepest respect, my solidarity, and hope that a similar sentiment, similar power can also be extended going forward 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and so on and so forth. So this year's the Gwangju Democracy Forum theme,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Defenders, is indeed timely. 네, As we are 그때보다도 can you hear me? Yes, Charles, we can. Okay. Thanks, sir. Thanks for this. The ASEAN region's state of freedom today is characterized by its declin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ditions. And this means that we need to work harder together to turn the tide and improve the situation. The decline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at we are seeing now is mainly because most states are controlled by authoritarian politicians, populist leaders, and people with business interests. The influence and role of business and profit groups lead to what we call corporate capture of the state. Sadly, this prevailing order to tolerate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dictators and despot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freedoms, dismissing of check and balance mechanism,
undermining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easures, and disregarding the rule of law, ultimately eroding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and allowing for rampant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s. Good governance thrives in places where there is a functioning democracy, where the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people take priority. But with the current order, despots want to hold on to power. I think this is the point that we want you to underscore. They want to hold on to power in one way or the other. We'll come back to the one way or the other in a short while, but essentially they want power in their hands. So their decision making is driven by their personal interest, business interest, corporate interest, and essentially to protect the elite infrastructure that has promoted their interests in the country and so on. The combination of bad governance and corporate capture of states is detrimental to the economic rights of the people as it perpetuates inequality. We can see in almost all th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herever there is authoritarian rule, you find that inequality has increased. Inequality has increased, wages have been kept low, and therefore to the detriment of people, especially the poor. And the gap in the rich and the poor has further widened and has further exacerbated. The amount of corruption and greed by these groups who mainly control the state lead to the suffering of the people on a daily basis, with the limited job opportunities and access to income and reduced standards of living. Unfortunately, we are also living in the age of impunity, where governments are doing things, leaders are doing things, is completely in disregard of the law that exists in the country. We look at Cambodia at this time. I want to stop here and also talk about som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gion in the context of what I just explained, how there is an entrenched elite that wants to ensure that it is they who control the country and nobody else, even if they do not have popular support from the people. There's a good example of that is Thailand. Thailand, you have two parties. Two parties. One is called the Move Forward Party, and the other is the Pheu Thai Party. Both of them became first and the second, 151 seats. The other one had 140 seats, I think. So essentially, and the popular vote, they both together won the popular vote. But can they form the government? Can they form the government? The answer i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se two parties will be allowed to form the government. Why? Because there is a constitu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revious regime, the regime that is linked to military and business interests, that says that you have to get the support of 250 senators before somebody can be appointed as a prime minister. And clearly now, you begin to see, despite the popular support, despite the young people coming out in overwhelming numbers, 75%, this is unprecedented in Thai history, 75% of people had come to vote for either one of these parties, and they have made a decision, they have made a decisive decision for reform. They voted for the move forward, or what was known previously as Future Forward. But now, today you see the Twitter, you see the social media, and you read the newspapers in Thailand, you begin to see that the 250 guys who are appointed by the military in the Senate, who also will decide who is going to become the next prime minister, are saying things like, you can have the majority, you can win the elections, but it does not mean that your candidate will become the prime minister. It tells you how entrenched our dictatorships are, and therefore, in this context, even if there's a popular mandate for reform, popular mandate for change, there is no respect for that. So essentially, what you see is that you can have an elections, sounds very democratic. You can have a popular vote for one or two parties, sounds very democratic, but it does not mean that you will form the government in the next couple of weeks. This is the problem that we have.
where you have entrenched interests who change the constitu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lite forever and ever and ever. So this is the problem that you have. Now, clearly in the case of Thailand, if the future, if the Move Forward Party, or if the Futai Party or the coalition is unable to form the government, and for some reason the military parties take over and form the government, then you will begin to see massive levels of instability, protest, and so on and so forth. So clearly you can see how entrenched the elite interest is. They go as far as the constitution, amend the constitution to ensure that they are protected. They are protected. Their interest, the business interest, military interest, and the other interests that they might have is protected. And on the other side, you see Cambodia. Same story. You have a dictator. You have a dictator who runs the country. And just 2, 3 days ago, the Candlelight Party was literally banned from running for elections. Why? The same thing happened a couple of years ago when these are legitimate political parties have now were banned. The CRPH was banned. This was a legitimate political party, but because it posed a threat to the dictator Hun Sen, he decided to ban the party. Not only ban the party, but ban and accuse the leaders of CRPH as as traitors of the country, traitors of the country, and people have to flee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at. Now, this in essence is what we are facing. That is why we need to have more of the Gwangju uprising, more of the Gwangju uprising in our part of the world, so that democracy can lead and bring about a change in the lives of people, especially the poor, because the victim of this kind of politics, the politics of dictatorship, the politics of despots, the politics of elite control, is that poor people are getting poorer and poorer and poorer, and the gap in the rich and the poor are getting bigger. Today we talk about the SDG goals, which is part of our discussion today. Now, do you think in this context SDG goals are going to be realized? Of course not. Of course not. But we will have an evaluation. The UN will have a big evaluation in a couple of years' time saying why the SDGs were not successful. Answer is these governments are run by despots who have their interest in the center stage and organize the country based on their interest, organize the constitution and democratic life based on their interest and not the interest of the people. Though. So this is a very sad state of affairs when the people have spoken. The people have spoken, but eventually it is the military junta in the case of Thailand that may end up ruling. Now, this is where the crisis that we have. It is this crisis that we have to overcome in time to come. So therefore, fundamental freedoms are important. They allow for checks and accountability. Measures are restricted in many places. Even legislation, as I just talked about, is being used as a tool to attack political opposition. Where CRPH in Cambodia was banned. This is a political party that posed a major threat to Hun Sen's party, and Hun Sen decided to ban them. Not only to ban them, but also to beat them up physically, chase them out of the country, and because they have no choice, political asylum. And now the new party, Candlelight Party, is also facing a similar problem in the country. So therefore, my friends, we are now looking at a situation in Southeast Asia that is really not very encouraging, not very encouraging at all. You know, but we hope in the next weekends, the next 3 weeks, at least in the case of Thailand, we will be able to see a new government, a reformist government, a government that has promised change, move forward, and also the Futai Party has also come out with a statement yesterday, saying that they will work together with the Move Forward Party in order to establish a government. Let's hope the people will still come out. Let's hope the people will still put pressure on the existing military junta so that some concrete change will happen. Now, if that happens,
you can see things changing in Myanmar as well. Because Thailand and Myanmar are very close. Politically, they are linked. Socially, they are linked. Economically, they are linked. Cross-border relationships are very strong. And if there's any developments that is going to bring about change in Myanmar, with the ASEAN's 5-point consensus, it can start with a new government in a reformist government, a government in Thailand. Today, I mean, we are in the 21st century. Yet we continue to face long-standing problems with democracy. Just as I explained, while in paper, you go to vote, in paper you have a popular vote support, but at the end of the day, you cannot form a government. In the case of Thailand, in the case of Cambodia, in the case of Laos, and other places in the region, it's the same story. Now, this habit of planting enough senators to make sure that the ruling elite always stay in power is a tried and tested method in the region. It started off in Indonesia, and it's the same thing in Myanmar before the coup d'etat, and it's a practice even in Thailand. I'm sure it's also in Laos as well. But in Indonesia, it's no longer the case. Indonesia, that privilege has been taken away. Now, if a different kind, it's a democratic nation where there is no control of who becomes the leader, especially those who are planted in the lower house and the upper house in Indonesia. But that mindset still runs and still controls what's happening in this part of the region. So as I said, democracy is struggling. Democracy is facing problems in the region. And alongside these are emerging ones, new issues that are emerging, and the impact of the world's digital transform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economies and societies at large increasingly move towards digitalization, we can no longer afford to ignore the powerful role played by tech giants or big technological companies in shaping not only the economy, but the sta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globally. The profits obtained by these enormous companies on the back of people's personal data are bigger than some of the world's biggest GDPs. Their unregulated money-making model is also allowing them to profit on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divisiveness, and hate speech. These undermine democracy, stability, and social cohesion. Now, the issue of social cohes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n our midst, we have migrant workers. We also have refugees in our parts of the world. And therefore, sometimes social media is used to create hate speech, especially on vulnerable communities, especially the migrant workers, and also among among refugees. We have seen how disinformation impacted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and how its proliferation was state sanctioned as they targeted members of the opposition,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Let me also share with you, if you ask people in Philippines, what is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president, the new president, Marcos, most of them will tell you he's a Harvard graduate. Did he go to Harvard? He did not go. I don't think he stepped into Harvard, but everybody in the Philippines, because of the disinformation, believe he's a Harvard graduate. Now, this tells you the power of disinformation and how you create personalities through disinformation. But I don't think he went to Harvard at all. He never went to Harvard actually. But disinformation allowed perception because politics is about perception, and people think he's a Harvard graduate. It tells you the power of disinformation and social media. Let me highlight one key point raised by one of our APHR's members when we visited the Philippines after last year's elections. And I quote, disinformation often generates hatred, especially against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These campaigns are often strongly misogynistic, pandering to the worst societal prejudices against women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The fight against disinformation is also the fight for equality and social justice.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ighting for the rights of women
LGBT communitie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should play a prominent role in combating this problem. Now, this again shows you why we need to be very serious about disinformation and the role of these big tech giants. This is now being used as a tool by dictators to control the narrative. In politics, we talk about narrative. In social life, we talk about narratives. And this narrative is now entirely controlled by politicians through disinformation via tech giants. So this is another problem we have to look at in terms of look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democracy or lack of democracy that we have today. So another example is in Myanmar, where Facebook was used as a propaganda tool by ultra-nationalists to voice their anti-Muslim rhetoric, leading to extreme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s and other Muslim minorities. This was the case in Malaysia as well, where the Rohingyas were targeted, as well as migrant workers from Bangladesh. So, as human rights defenders, we should raise a stronger voice and call for accountability from these tech giants and raise awareness as to the damage that their business models are causing on the people's individual rights and democracy across the globe. Being a human rights defender is not easy. I'm sure all of you are sitting there in the meeting here. Clearly will tell you that it's not easy. You're always under attack, you know. When what we do comes from a deep sense of commitment and a burning fervor to liberate humanity from oppression and injustices. We fight against those who abuse power, gain wealth through corruption, and use of brute force. We hold them into account despite all the obstacles they plant along the way. But voice matters, narrative matters, political positioning matters. We play a crucial role in advancing a more free and human rights respecting world. However, to do so, we will need to hurdle across several challenges, given how civic space in the region has been receding increasingly every year. Human rights defenders, even including parliamentarians, continue to face risk and reprisal from authoritarian governments, even from private entities, for the work that we do in advancing human rights. I'd like to, at this point, also share with you how a parliamentarian in Cambodia was beaten up so badly in the compounds of parliament, was beaten up so badly in the in the parliamentary grounds, that they had to take him to another country to restitch his face, to restitch his face. And when I met him a couple of years ago, he was telling me, you know, that he still has got ringing thing in the ears. And as you know, this ringing thing in the ears is not good because a lot of people who have that sensation where you cannot manage the ringing thing, sometimes commit suicide as a way to avoid this ringing pressure on your brains, on your ears. So basically, you can be a parliamentarian, but it doesn't really give you any kind of protection. You are vulnerable, just like the Iranians were getting beaten up, as well as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Um, the democratic decline we are seeing now leads to the undermining of institutions that safeguard democratic mechanisms and also allows for the full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institutions themselves have been corrupted, have been undermined, and that institutions that is suppos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people, the well-being of people have been transform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lite. In the case that I just spoke about in Thailand, where you still have to where you still have to convince the 250 guys who are already saying, the 250 senators who are already saying that they are already inclined, who are already saying that even if you had won the popular vote, even if you have the majority in seats in parliament, it does not mean that you can form the government. So therefore, these are some of the tactics or strategies
of undemocratic regions that undemocratic regions are the case previous government of Thailand, similar in Cambodia, Vietnam, Laos, Myanmar, and so on, in order to consolidate power, to undermine these institutions, clamp down on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control the information being made available to the people, stifle dissent, use populist tactics to gain popular support and legitimize their illegal authority. At the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we mainly work in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t is unfortunate that there are not many positive developments that we can speak of. However, we have good examples, in Malaysia, right now, in this new government, in Indonesia. We can speak a bit, nice things about them, and I can share with you today as we continue to see the increase, in the case of Cambodia, Thailand, and Laos, and so on and so forth, where extrajudicial killings, kidnappings are still going on. Judicial harassment is happening, and arbitrary arrests and killing in Myanmar, Cambod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For example, most recently in Myanmar, we had a situation where people were being attacked, and what happens is they not only they want to kill you, but they cut you up. They cut your head out, they cut your legs, they cut your hand, and only your body is there. The rest of the bodies, and now the next strategy is they're burning your body as well. It has come to that right now. Come to that. So basically, I've spoken a bit on Thailand. I've said about Cambodia, on Myanmar, and I'm sure you get the drift. And lastly, I want to highlight one of the major problems we are dealing with in Southeast Asia in term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at is Myanmar. I'm appealing to everyone here to continue advocate for the people of Myanmar. Let us use all possible means and venues to put an end to the violence and the killings. The crisis in Myanmar has plunged into an alarming crisis since the coup in 2021. Members of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parliament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only in detention, but they are being not only tortured, but they're being cut into pieces by the ruling government in order to create fear among people. The escalation of human rights abuses, violence, and killings need urgent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t's not been doing enough to stop the bloodthirsty military junta, the Commodore, of using brute force. The United Nations, ASEAN, and other international groups should take a stronger stand and take decisive action. First, by acknowledging that the five-point consensus has failed, and not only failed, and has failed miserably. I think the only people who think that the five-point consensus is a success must be the 10 heads of government. I think nobody else believes that the five-point consensus can be salvaged. It's actually a doom for disaster. And in fact, it is actually the five-point consensus has strengthened the junta, Min Aung Hlai's junta in Myanmar, his position as a result of ASEAN's failure to address the problem in Myanmar. They should also probab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blicly recognize that the 2020 elections in Myanmar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representing the Yo Dong Su Hutla and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the NUG government. The NUG government is doing lots of is also now rewriting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and I think the new constitution also says that the Rohingyas population will be given equal partnership, including citizenship in the country. Now, this is a major step forward for developments in Myanmar. Okay, these are among issues of Thailand, Myanmar, Cambodia, Laos. Is really a very boring and needs urgent attention. These are among the worrying issues that we are seeing in the region now. Although we find some glimmer of hope in countries like my own in Malaysia, in Thailand right now, in Malaysia with the formation of the unity government, after our 2022 elections, there are new opportunitie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 progress.
In the last months, we have made strides in Parliament with the passing of key human rights legislation, such as the amendment to the death penalty law, removing the mandatory death penalty provisions, and the amendment to discriminatory citizenship laws. It is my hope that this will lead to a good start and Malaysia can help take the lead in the region. It is my hope that the same will be for Thailand. While for both countries, there will be challenges after years of political instability. We hope that we can set the path to resolve issues such as the economic crisi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orruption, and the problems of divisive identity politics, among others. I think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aying that we need to rebuild the global order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And this will require long-term commitment and sustained efforts. Let us not lose hope. Let us stay on track as the rewards for our work will be significant, a more free and just world where people are able to live with dignity and freedom. And also, this is also a time to remember again, as I started off in my presentation earlier,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It is time to rebuild. It is time to ignite the Gwangju uprising, where youths, young people, workers, citizens of the country came out to fight against dictatorship. It is that spirit that we have to embrace, the spirit of change, the spirit of reform, the spirit of fundamental changes to the institutions that seem to be controlling the countries from moving forward to a democratic nation. So therefore, we need to be inspired by the Gwangju uprising in order to build democratic movements during the next years. And the Gwangju uprising can be a lesson for us in the rebuilding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our parts of the world. So, in short, the story is not a happy one. The situation in our countries are not a happy one. We are still fighting fighting against dictatorships, against despots, against a corporate capture of our institutions, of our political life, and of our political narrative. So, therefore, we have a commitment that we have to rebuild democracy and use whatever technology that we have to come out with an alternative narrative against the established narrative that we are being spewed on a daily basis and that we are sometimes no choice but to deal with. So therefore, my friends, let's rebuild the narrative. Let's rebuild the hope. Let's rebuild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spirit of Gwangju uprising so that people will benefit. The gap with the rich and the poor can be closed and that we can manage SDGs in a progressive way. With that, let m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산티아고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토론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줌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에릭 라이 씨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여러 공안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가능성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생각해서 직접 참석은 못하시고 줌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자들께서 자리를 중간에 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토론 순서를 좀 바꿔서 에릭 라이 씨를 맨 마지막에 토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기정 시장님, 네, 앞으로 오시고요. 토론자 두 분도 앞으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모아 씨, 그다음 박진영 연구원님, 네, 앞으로 오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강기정 시장님 발제를 들으시고요. 두 분 토론 마친 다음에 전부 자리를 비워서 에릭 라이 씨의 토론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기정 시장님의 제2 발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3분 정도라 그래서 좀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의 시장으로서 오늘 포럼에 이 작은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대에 들떴던 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서유럽과 일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큼성큼 진전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체계가 무너지고 동유럽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이른바 민주화의 물결들이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에서 민주화의 진전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일발제에서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민주주의의 퇴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또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강한 리더십,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화를 이끌어줄 스트롱맨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덜 부유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대화에 실패한 여러 국가에서는 부패한 관료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최악은 군부들이 역시 이 강한 어떤 리더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롱맨은 부정적인 의미의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여러 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권이 들어설 때 강한 리더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기가 빠진 여러 나라들을 볼 때 민주주의를 규정할 때 근대화를 위한 약속 또는 부에 대한 약속 또는 자유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그리고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유도 근대화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자유를 유보하고 민주주의를 잠시 멈추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보면 박정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조어가 만들어졌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79년 10월 지금부터 43년 전에 이 박정희가 죽고 5.18을 우리는 맞이한 것이죠. 거의 43년 전인데요. 이런 80년 5.18은 5.18 당시에 싸웠던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 그 진실을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싸웠던 수많은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하고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80년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 이들이 모두 그 민주주의의 큰 틀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는 광주라는 틀을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광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공간이 넓혀졌고, 시간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80년 5.18 10일간의 시간에서 80년 5.18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어갔던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까지 모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장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80년 5월 광주 정신이다, 5월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80년 그 시민군으로서의 계엄과 전두환과 폭압 정부에 싸운 것으로 한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투옥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기로 한정된 것도 아니고 더 확장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 행위, 거기까지가 광주 정신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80년 5.18 이후에 이 광주 정신을 규정해오고 만들어온 우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80년 5.18 정신을 항쟁 초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독재에 반대했던 것으로서도 넘어서야 되고, 또 시민군으로서 전두환 계엄군과 싸우는 것으로부터도 더 넘어서야 될 거고, 그래서 시민군의 모습에서 더 넘어서야 될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지금은 평범한 시민들의 보여주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한 거기까지가 광주 정신으로 확장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나눔과 돌봄의 정신이다, 이렇게 규정해 보고 있습니다. 80년 5.18이 이제 올해 1년 지나면, 올 연말이 지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시한이 올해 12월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 보고서, 그러니까 정부 공식 보고서를 내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80년 5.18의 성폭행, 80년 5.18의 최초의 발포, 그리고 또 암매장, 그리고 집단 학살, 그리고 헬기의 사격, 이런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모두 담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국가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며, 광주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80년 5.18 광주 정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저항했던 시민군의 모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한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 이 넓은 이 광주 정신이 어떻게 실현돼야 될 거냐. 광주에서는 돌봄으로 실현돼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이 담겨야 되겠다. 국제적으로는 미얀마를 비롯한 모든 핍박받는 나라의 포용의 정신으로 실현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80년 5월의 광주 정신이 돌봄으로 실현돼야 되겠다는 것은 80년 5월의 5.18 민주화운동과 5월 항쟁은 결국은 인간 개개인, 시민 개개인, 국민 개개인에 대한 육체적 억압, 그리고 정신적 압박, 이런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즉, 그리고 그 투쟁을 나눔과 돌봄으로 함께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 5.18의 그 투쟁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나누는 투쟁이었다. 그러면 현재의 광주의 5.18 정신은 바로
개인과 개인이 돌봄으로부터 스스로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정부와 정치로부터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행정에서 정치에서 실현시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돌봄,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현재 광주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광주정신의 행정에서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주정신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갈등의 의도적인 갈등의 조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입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 진보와 보수의 시민들, 그리고 영남과 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갈등의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는 영호남,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 어떻게 수록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5.18 전문의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한다는 것은 더 이상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5.18 정신을 인류의 보편성으로 대한민국의 교과서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년 대한민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5.18을 더 이상 왜곡하거나 또 5.18 정신을, 광주 정신을 전 국민으로 확산시키는, 확실히 뿌리박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5.18 정신, 광주 정신을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또 전 세계의 민주주의로의, 보편적 민주주의로의, 보편적 인권으로의, 보편적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는 이미 미얀마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민사회적 노력, 또 광주시의 노력, 또 일부의 정부기관의 노력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광주 정신이 인류의 보편성으로, 보편적 자유, 보편적 인권, 보편성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 5월에 시작된 광주 정신이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한 과정까지 확장되어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돌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는 헌법 정신에 담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투쟁의 현장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짓밟히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 우리 광주에도 작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5.18 광주 정신을 80년 5월로 가두고자 하는 이런 의도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80년 5월에 싸웠던 시민군, 80년 5월에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국한되어서 더 이상의 인류 보편성으로 5.18을 자유와 인간의 존엄으로 확장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80년 5월 투쟁, 80년 광주 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까지 확장돼야 되고, 그럴 때 그 주체는 80년 5월 투쟁을 했던 당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5.18의 당사자들에게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년 5.18이 시민군을 통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 5.18 당시의 시민군과 시민들이 하나 됐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조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0년 5.18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80년 5.18의 투쟁이 이후에 80년, 81년, 82년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 정신이 계승되고 그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80년 5.18 또는 광주 정신의 주체는 80년 싸웠던 그 사람들에서 훨씬 확장되어서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나들이라고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복수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 개개인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걸 공동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복수형, 나들,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데 광주에서 여전히 최근에 80년 5.18의 주체를 시민들, 나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 세력, 특정 단체의 것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권은 어떤 이유로라도 제어받거나 제한받거나 유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를 위하여 또는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을 위하여 또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인권과 자유가 제한받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인을 위한 자유, 특정을 위한 민주주의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자유로 나아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0년 5월 광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야 되고 돌봄과 헌법 전문화의 5.18 정신을 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5월 정신이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그리고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정책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의 5호를 위한 공동투쟁과 연대 이것이 43년 전에 광주의 이상 사회인 80년 5월의 10일간의 공동체, 자유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이상 사회를 현재 재현시키는, 실현시키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얀마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투쟁이 계속 돼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누르는 그런 일과의 투쟁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말고 5.18 정신의 핵심적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제도화로서 이를테면 광주나눔 통합돌봄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반드시 수록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18 정신의 보편적 구현을 위해서
국제적 나눔과 연대에 광주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이제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은 한국 미얀마 연대의 조모아 대표께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황과 과제 그리고 인권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조금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던 조모입니다. 우리 미얀마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빛내주신 우리 오이파 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또 모든 직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관주광역시 시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시간상으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는 미얀마군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직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위의 민정부가 5년 동안 행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때는 민주주의의 봄바람이 시작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예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2022년 2월 1일에 NLD 우리 민족민주동맹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가 주최하며 미얀마 정부는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여기 정권을 빼앗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 세력들은 유효 진압하고 있습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위와 또 위민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감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 2022년에 우리 총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으면서 우리 민주진영이 NUG라고 국가통합정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NUG는 우리 두알라실라가 부통령을 맡으면서 대통령과 대행하고 내관을 세웠습니다. 또 NUG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얀마 정부가 하루빨리 타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오이파 관주와 비슷하게 여기 미얀마 정부가 총을 잡으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유효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여기 미얀마의 다수의 민족들이 군인들이 있는 숲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PDF라고 시민 방위대로 설립하고 또 연습하고 지금까지 미얀마 군인들과 공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강화 사망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10만 명 이상 공무원들이 또 시민 부부적 운동 CDM에 지금까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 수도 내에 공부가 많이 협반은 아주 심해서 우리 수도에서 반도체 시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쪽에서도 미얀마가 조용히 있다라고 잘못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수도에 멀어지는 지방에서도 시민들이 반도체 시위는 계속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미얀마의 여기 국회의원 한 분이 포함해서 미얀마 민주 세력들은 군부가 사형시켰습니다. 이거는 40년 만에 다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또 2023년 3월부터 4월달까지 한 달 동안 군부가
전투기와 헬리콥터로 동원한 공수미로 우리 민간인들이 200여 명 이상 사망하고 60명 이상은 부상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서부 친주와 중부 서간주, 남동부 그친주, 요즘에 하루 많이 불어는 카야주라고, 또 다음에 남부 카린주, 또 북부에 있는 그친주에서도 공수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의 민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수과 부무묘한 민간 가옥 방화 또 공여로 인해 200명 이상 너무 군의 피라미드를 파생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공급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얀마 내에서 유효 진압으로 여기 4천 명 정도 사망하고 2만 5천 명 정도는 구금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형당한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요청, 평화롭게 요청 요구들이 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와 평화는 무시하고 자기의 정권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미얀마 국민들은 유효 진압이 또 다음에 살해, 폭행, 폭력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NUG라고 국가통합정부는 인정,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인은 미얀마 국민들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에 있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도, 미얀마 사람들도 여기 자기들이 한 달에 힘들게 벌어놓은 월급 위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또 다음에 피난민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보내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2년 동안 살고 있어서 한국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여기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가지면서 또 5.18 민주재단에서 관주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미얀마 민주화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2022년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에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관심이 많이 가져가지만 지금이 관심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미얀마 민주화는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갖추시기, 또 다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항쟁은 마지막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얀마 내에서 군부 독재가 다시 쿠데타 할 수 없도록 5.18 민주항쟁처럼 다음에 군부는 재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얀마와 또 다음에 아시아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이은 군사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시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요지의 토론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박진영 상임연구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이죠? 네. 할 얘기는 많이 드려야 될까요?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보이시죠? 굳이 비키지 않아도 괜찮겠죠? 별 내용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파워포인트가 안 움직이네요. 제 기술이 좀 약해서. 예. 앞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드셨죠.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다. 전체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미얀마 얘기를 들으셨고 앞에 발제할 때 찰스 산티아고 의원께서 캄보디아나 태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홍콩 얘기도 제 토론 이후에 홍콩에서도 홍콩 상황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도 만만치 않죠. 이런 최근에 노동권의 탄압이라든가 집회 시위 자유의 축소라든가 소수자 인권의 후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의 발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크든 작든 성과들을 이루었죠.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계속 투쟁해 왔고요.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 의원이 그 태국의 최근 총선 상황을 말씀해서 지난 일요일에 총선이 끝났고 그 총선에서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했던 군사국 퇴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했던 여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겼고 그게 이제 민주정권으로 순조롭게 이왕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찰스 산티아고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긴 하지만 그 승리 자체도 그 선거를 통한 그 승리 자체도 그동안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던 투쟁의 결과인 거죠. 누가 그냥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군부는 계속 이러한 그 정권을 이어갔겠죠. 선거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두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앞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다 동의하죠. 그런데 그 그동안 우리는 아까 강기정 시장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물결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민주주의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아까 광주 정신의 확대, 5.18 정신의 확대를 말씀하시면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일국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커다란 공동체로 확대되는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주의의 담론의 활성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국제적인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유엔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아세안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엔이든 아시아든 국제기구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빈 깡통 같은 얘기들이 많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유엔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유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유엔도 중요하고 그것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좀 더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아세안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이고요. 그동안 어떤 경제적인 통합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지역적인 협력들을 추진해왔고 67년에 생겨서 꽤 오래된 조직이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데 한국도 그 아세안 플러스 3개국 해서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이 여기에 이제 업조보정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문제 아까 조모아 씨 미얀마 문제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아세안에서 이제 미얀마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입을 이런저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세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그냥 꽁떡꽁떡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투명하게 밝혀라, 설명해라라는 압력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그 5개항 합의, 아세안에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개항 합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사실은 대화의 장 마련 정도지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아세안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내놔라 정확히.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인데 내년에는 라오스로 넘어가거든요, 의장국이. 의장국이 지위가 어떠냐,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또 방향이, 이런 정책들이 방향이 달라지는데,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아까 산티아고 의원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일당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거친 일당 국가라는 거죠.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가 의장국이 되고 나면 이 미얀마 문제 해결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일 때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난민 문제든 이민 문제든 아니면 이러한 인신매매 문제든 이게 다 영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국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태국 사람이 라오스 국경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일국 차원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될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말은 많지만 아세안 내에도 그러한 틀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시안 인권위원, 아세안 인터내셔널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 아시안 인권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든가 아니면 아시안 피플스 포럼이라고 해서 아세안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여기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유엔에 대해서 고민하는 만큼 이것들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들과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와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정부를 보면 사실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뭐 이전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현 정부도 사실은 신남방 정책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아세안과 뭔가 그럴싸해 보니까 뭔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코리안 아세안 솔리다리티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자유, 평화, 번영이에요. 자유가 들어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국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을 얘기를 하면 가치 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의 외교 정책이 경제 이해 관계의 중심이었다면 가치 외교를 통해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외교의 방향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국 정부에 니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아세안에 개입할 때도, 아세안과 외교를 할 때도 그 말을 실현할 수 있게 책임을 져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한국 정부에서 안보 외교를 얘기하면서 전통적 안보 외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 지원하고 무기 지원하고 이런 안보 외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억제하고 난민이라든가 재난, 보건 등의 비전통적이고 포괄적인 안보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한국 정부에도 계속 압력을 넣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는 정부들이 이 아세안에서 책임을 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모니터링, 우리 정부가 가서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지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죠. 한국 정부 같으면 이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특히 한국 시민사회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세안 피플스 포럼 좀 더 열심히 활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들 간에 어떤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근데 그게 하나의 이슈,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좀 더 전방위적이고 다양하게 상대의 이해가, 상대의 요구가 뭔지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러니까 한 면이 아니라 이런저런 면들, 다양한 면들의 연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요. 예. 또 하나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엔을 이용하든 아시안을 이용하든 이것은 국제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국제연대라는 것이 일상의 언어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활동가들이 소수가 모여서 국제연대 얘기하고 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뭔가 사건 하나 뻥 터졌을 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연대 고민을 하고 남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앞서서 말했던 새로운 민주주의의 담론, 우리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좀 더 큰 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그런 논의들을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어떤 지역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때 그것을 개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민주주의는 요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시위에서 나온 슬로건인데,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민주주의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한 집단이,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을 때 나의 민주주의도 당신의 민주주의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자, 그 자유이념 동맹,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념 중심의 가치 외교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이른바 가치 외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토론자께서는 가치 외교가 진정한 가치 외교가 되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가치 외교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에릭 라이 조지타운 대학교 아시아법센터의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토론을 압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줌 연결됐나요? 네. 예. Hello, please let me 주시죠. know if you can hear me. Thank you. Good morning, everyone. I am grateful of the Gwangju Democracy Forum and m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who continue to support us as Hong Kong people, our human rights movement, and our voices to be heard in this forum.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olidarity with our friends in Gwangju, in Myanmar, in Thailand, the Philippines, Cambodia, Malaysia, Singapore, China, Taiwan, and Hong Kong, and of course, the whole Korean people who are still struggling for defending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at the expense of their own liberties and their own cost. And of course, I must express solidarity with the May 18 Foundation, which bravely awards the Human Rights Prize to Ms. Chow Han-tong, a Hong Kong activist lawyer now imprisoned in Hong Kong. Today, it is my honor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Hong Kong people in the Hong Kong human rights movement, and to all of you who are concerned with the changing landscape of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in recent years. We all know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k us to build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And above all,
democratic institutions need the support from civil liberties and the rule of law to build in order to have an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 at all levels. Without peaceful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by free and fair election, without separation of powers, it's difficult for us to safeguar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Particularly in the independent judiciary that warrant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practices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preventing abuses of state power or rule of man. However, as many speakers have shared, contrary to the glob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ule of law and judicial independence, many countries are following the opposite way. They weaponize laws and courts to imprison opposition leaders. It becomes a common strategy for authoritarian and hybrid regimes around the world, such as Russia, Belarus, Myanmar, Singapore, and China. They use the legal system to eliminate forces of political opposition, through information, prevent mass mobilization against the rulers, and create a chilling effect in civil society. For some regimes, they even use independent courts to punish opposition figures and to use the independent court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ir authoritarian rule and to justify legal repression. Ironically, this situation creates a political stability for autocratic leaders at the expense of the peace and hope of civil society, and sow the seeds of conflicts that would draw violence and chaos in civilian lives. Hong Kong is no exception to such autocratic practices. This year, in February 6th, that's 3 months ago, Hong Kong's court opened the trial of 47 leaders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The authorities have charged them with conspiracy to commit subversion by engaging in a citywide voting exercise known as the opposition camp's primaries back in 2020, which is 2.5 years ago. For decades, Hong Kong pro-democracy movement has been peaceful, non-violent, to strive for a full democracy, universal suffrage in different kinds of elections. But now, the leaders of the political movement that enjoy the popular mandates have to face criminal charges that could give a maximum sentence of life in jail, like many of our friends in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y have to face a life in jail for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was due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which was passed in two years ago in 2020. It is a facade of persecution when the government of Hong Kong always claimed that all countries have their own national security law. I am sure many of us here have experience of how government could misuse or abuse national security law to punish opposition and to punish civil society. Unlike in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is vaguely and overbroadly defined. The charges of secession, subversion, terrorism, and foreign collusion include many non-violent, peacefu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like citywide voting, like civil society organized referendum, international advocacy, labor strike, and even simply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protesters in need in Hong Kong could now be arrested as colluding with foreign forces. And the police has been given extensive power to arrest and prosecute individual activists, journalists, scholars, and even a Catholic cardinal in Hong Kong who have provided humanitarian aid for many people in need. As long as the government saw people as anti-government forces or promoting democracy in a Western liberal sense, they now would not tolerate anymore.
some of our panelists hav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UN mechanism, and I agree. In Hong Kong, the mini constitution basic law supports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CCPR. It ensures the rights to fair trial, the rights to free speech, free peaceful assembly, and free association. And it was also domesticated by the Hong Kong Bill of Rights Ordinance. So in a way, the legal framework in Hong Kong have many tools to safeguard basic human rights for individuals. But in terms of practices, once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introduced in Hong Kong, the new law imposed by Beijing has created new institutions to override the human rights protections in Hong Kong. They set up a new National Security Committee to override court's decision and to make decision without any judicial review or constitutional review by the court. The National Security Law also give a lot of power to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to search and to arrest people and to freeze the assets of individuals, activists, without a warrant of the court. And worse still, aft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imposed, they changed the election system in Hong Kong. They would now, 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and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they would take up the role to screen or to disqualify any individuals, any candidate, if they saw them a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But the main problem i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We have more than 200 people got arrested for their public speeches, for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peaceful way, and for their ordinary civil society activities. They were arrested or prosecuted just because they made speeches or they committed some activities that were seen as a threat to the Hong Kong government. Another main problem of the current new legal system is that now, when there are national security law cases, criminal trials, they will be handled by the court in a very special way. The judges is chosen and handpicked by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which is the mayor of Hong Kong.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can also issue certificates to bind the court to decide the facts and the law of national security. The government can remove a jury trial from national security cases without any reason. And now the court uses a new bail principle that could deprive personal liberties of more than 100 individuals, scholars, journalists, just because they were seen a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as well. And the national security also have two new tools that they allow the court to make closed door trial, no public trial, and they could even up on some condition to allow defendants of national security cases, meaning the political opposition figures, to be tried in China instead. So what we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cern is there are still many ongoing political trials, including the 47 case, as there are 47 pro-democracy figures, opposition leaders are under trial for alleged subversion, just because they participate in a citywide voting exercise, and some of them call for discriminatory vetting of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pressurize the government to introduce full democracy in Hong Kong. This trial has commenced in February, and it would continue until December this year. We hope you can pay attention to many of the defendants in this case who are key political prisoners of Hong Kong. And another case is Jimmy Lai, a media mogul in Hong Kong who owned a most liberal media outlet, Apple Daily.
he was charged with colluding with foreign forces, and he was also charged with publishing seditious publication by the Apple Daily. But Apple Daily is the most popular and pro-democracy newspapers in Hong Kong, and now it became a crime to publish newspaper articles or reports that is very antagonistic against the government. And of course, we have another case of a Hong Kong Alliance case, where Chow Han Tong, the awardee of the May 5th and May 18th Foundation Human Rights Prize this year, she got charged with inciting subversion, like many mainland Chinese activists, like Liu Xiaobo, like Qin Yongwen. Many of these activists, Ms. Chow Han Tong and her colleagues, who organized the candlelight vigil to commemorate the June 4th massacre every year, is now charged with inciting subversion. We are not sure whether the award of the Human Rights Prize will create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but I appreciate the award as creating a solidarity for human rights, for democracy in Hong Kong and in elsewhere in the world. Her case, when will her case begin? We don't know. It seems the government want to postpone it, delay it, but we hope that it will continue. This upcoming trial will be open and transparent, and it will still follow fair trial and due process. I just want to end it by two slices here. The first is about the role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Hong Kong. It is true that the UN mechanism is still a reliable mechanism,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many shortcomings. It has many limitations. But in Hong Kong, under the legal constitutional framework of Hong Kong, although it's not a sovereign state, it's not independent of China, it is part of China's autonomous city. It has more UN human rights treaties applicable than in China. In Hong Kong, there are 7 human rights treaties applicable, including the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Convention of Right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CRPD, the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 Convention on Rights of Trial, and the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 there are many human rights treaties applicable in Hong Kong, and the human rights treaty mechanisms of this treaty are also applicable in Hong Kong. Therefore, since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passed in 2020, the government has to submit at least 3 reports to the ICCPR committee, the ICESCR committee, and the CEDAW committee. And the committee has to review the government report and has to publish concluding observations that criticize the government's conduct in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in Hong Kong. We hope there will be more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ngage in the UN mechanism, not just for the interests of Hong Kong, but also for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It seems nowadays the world has been quite fragmented because of populism, because of authoritarianism, and because of people'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values. But now we see it is important to rebuild this solidarity and to support this human rights framework since the World War II. Otherwise, we will fall into the state before the Second World War again, when countries only consider their own interests instead of universal values. This is our commitment and our responsibility to continue to promote the discourses, narratives, and the val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solidarity with all the people struggling in different parts of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I just want to end my speech by recalling a joint statement of our friends in Korea 3 years ago.
During the 2019 protests in Hong Kong, there's a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to support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Hong Kong. And there were also many of our friends in Korea who heard protests and rallies in Seoul and in other parts of Korea to support Hong Kong movement and show solidarity. Of course, we will also extend and spread this solidarity with our friend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we also want to reassure each other that we will continue this solidarity. And I'm confident that this solidarity, our common hope for democracy, human rights between Hong Kong people and our friends in Asia will continue, or despite the government, despite there are still a lot of challenges and limitations that we have. Yeah, I'm sorry that I cannot hold, but I can. Yea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애당초 이 세션이 늦게 시작돼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거의 25분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으로부터 2분 정도만 의견을 혹시 꼭 발표하시거나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2분 정도만 저희가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자들의 간단한 한 2분 정도의 마무리 말씀을 두 분께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기정 시장께서는 12시에 변동 불가한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 미리 자리를 떠나시면서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의견 개진이나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시간은 예, 저 앞에 마이크를 좀 누구신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가급적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을지도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ello?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영어로 해도 될까요? 영어로 해도 될까요? Okay. So my name is Yusra Friel Driwa. I'm from Algeria and I'm a student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 have a question for the Myanmar representative. Earlier, you mentioned something about civilians educating themselves on how they can protest against and protect themselves and fight the military forces. But in some cases, for example, I'm going to bring up the case of my country during the 80s and 90s. The civilians went against not the military itself, but other authoritarian forces, and they ended up losing 200,000 citizens in the process. So how would you ensure that, or how would you suggest that civilians can actually benefit from risking their lives while fighting for their rights at the same time? Thank you. 예, 질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미얀마도 시민들이 빨리 일어나서 공부도 제가 빨리 끝나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가 중요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져가는 국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운동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민주화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해치우는 정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활동가이나 여기 싸우는 임신정부이나 시간을 내주서 국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답답해요. 하는 사람이 하고 관심이
안 가져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아직까지 많이 답답해요. 근무도 제가 60년 동안 하니까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국민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과 가르치는 방법, 또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다고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시간 내서, 한국도 이제 옛날에 보지만 많이 시간 내서 한국도 민주주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서 활동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예, 좀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른 분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시간 운영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토론자분들 짤막한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요. 예, 저도 아까 질문하는 좀 답답하고 있습니다. 빨리 무너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사고 싶었다고 제가 한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제가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든지 신생와 국민들의 관심이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또 다음에 유엔에서도 여기 강력하게 요구보다 평화롭게 요구보다 강력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주면서 우리 아시아이나 전 세계의 민주화는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청과 그냥 서류만 발표하면 우리 원하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화하게 법이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에 뿐만 아니고 우리 아시아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많이 가져가면서 관심이 가져가면서 활동들이 많이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연구원님. 예. 아까 알제리에서 오신 분이 질문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89년도부터 대학교 생활을 했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광주에서 어떤 일이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자체가 주는 충격과 그거 자체가 주는 사고의 전환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미얀마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친구들 만나서 광주 얘기를 하면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성과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기억하고 그걸 확장시켜서 현재의 우리 사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성과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울 땐 투쟁하는 거 중요하고 그 성과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기억으로 축적시킬 것인가. 그건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에릭 라이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원님 혹시 줌 연결 계속돼 있나요? 이게 온라인 연결되신 분들께도 기회를 드려야죠. 끊어졌어요. 그럼 산티아고 씨도 끊어졌나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진행상의 미숙함은 진행을 맡은 저의 문제로 여겨 주시고요.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으로 2023 광주 민주포럼 기조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에 고생해주신 김영환 소장님, 조만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선 사진 촬영 후에 식사를 하실 예정인데요. 모두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바로 아래층에 리셉션 홀에서 도시락으로 드릴 예정이라서요. 사진 촬영 후에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